네, 반갑습니다. 이제 나폴레옹 전쟁의 유산에 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혁명 이후에 나타난 이 체제랑 그러니까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이런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보면 될 것 같거든요. 일단은 이제 나폴레옹이 등장하게 되면서 이제 전쟁에서는 워낙 대단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프랑스 이제 혁명 전쟁이 처음엔 방어전의 성격, 그러니까 외부의 이제 침략을 막아내는 전쟁이었다면 이제 나폴레옹이 등장하게 되면서 그걸 다 승리로 이끌고 오히려 이제 유럽 대부분을 정복하는 정복 전쟁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근데 섬나라였던 따로 떨어져 있던 영국 빼고는 이제 전부 이제 유럽 대륙 대부분을 정복한 상태였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영국을 고립시키기 위해서 대륙 봉쇄령이라는 걸 선포하게 됩니다. 자, 대륙 봉쇄령이란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유럽 대륙하고 그리고 영국의 통상 통신 금지, 뭐 영국 선박의 대륙 출입 금지, 뭐 위반 선박의 몰수 등 영국이 이제 다른 나라랑 교역을 하지 못하도록 유럽 대륙의 항구를 봉쇄한 정책을 얘기합니다. 자, 근데 대부분이 이제 프랑스가 무서워서 영국과 교역을 하지 않았는데 딱 한 놈이 몰래 영국이랑 교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걸려요. 바로 러시아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러시아를 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대대적으로 러시아를 침략을 했는데 그 전쟁 잘하는 이제 나폴레옹도 러시아의 그 고된 추위랑 그걸 견딜 수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실패하게 됐고요.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 했는데 쳐들어가 놓고 불가능이 있음을 아주 증명시켜 주었고요. 자, 그렇게 되고 이제 워털루 전투에서 패배 이렇게 나와 있어서 뭔가 바로 이어지는 것 같지만 요 사이에 조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침략 실패 이후로 나폴레옹이 쫓겨나게 돼요. 그래서 엘베 섬이란 곳으로 엘바 섬으로 이제 유배를 됐다가 거기서 그렇게 되니까 다시 이제 유럽 애들이 좀 전체적인 힘을 모아서 나폴레옹이 없으니까 막 다시 프랑스를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시 전쟁에서 프랑스가 지기 시작하니까 다시 나폴레옹을 복권을 시켜줘요. 그래서 다시 와서 전쟁을 하게 됐는데 결정적으로 이제 워털루라는 곳에서 이제 패배하게 되면서 요게 이제 벨기에 브뤼셀 근처에 있는 지역입니다. 이쪽에서 이제 패배하게 되면서 다시 또 세인트 헬레나라는 섬으로 유배가 됐다가 거기서 이제 결국은 뭐 비소 중독이라든지 여러 썰이 있지만 그렇게 해서 서서히 죽어갔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은 정말 화려하게 등장을 해서 아주 멋지게 끝날 것 같았지만 말로는 참 안타깝죠. 자, 그다음 대신에 이제 이 정복 전쟁을 하게 되면서 유럽 대부분을 정복을 하고 막 다니니까 이 프랑스 혁명 정신이 전 유럽에 이제 전파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혁명군들이 열심히 이제 우리는 요런 정신을 막 가지고 있어 하면서 막 자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유럽의 자유, 평등, 박애라고 하는 이 프랑스 혁명 정신이 전파가 되었다 생각하면 되고요. 자, 요게 이제 유럽에 전파가 되면서 자유주의 운동이나 민족주의 이런 걸로 구체화되게 됩니다. 민족주의라고 하는 걸 좀 생각을 해보면 이 프랑스 애들을 막으려고 뭔가 이제 맞서서 싸우면서 민족의식이라는 게 좀 구체화되었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국민국가라고 하는 게 생겨나요. 그러니까 국민국가는 뭐 이렇게 뭐 설명을 해뒀지만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고요. 자, 이렇게 그 혁명 이후에 나타난 나폴레옹이 이제 전쟁 이후 끝나고 나폴레옹이 끝나고 나서 형성된 체제를 빈 체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빈 체제가 탄생하게 된 건 바로 오스트리아의 이제 수상이었던 메테르니히라는 사람이 주도했던 이 빈 회의, 오스트리아에서 이루어진 이 빈에서 이루어진 회의 때문에 요 이후에 나타난 체제를 빈 체제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폴레옹이 실각하고 나서 이 혁명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어떻게 하면 이 전후 처리를 어떻게 할까 해서 이제 여러 나라의 그 통치자들이 모인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막 얘기를 한 겁니다. 회의를 했는데 이제 각국의 영토랑 지배권을 프랑스 혁명 이전으로 되돌릴 것을 결의한 게 빈회의 아주 핵심적인 포인트고요. 그래서 이제 빈 체제가 탄생을 했는데 프랑스 등 많은 나라에서 왕정을 복구하게 됐고요. 그리고 여러 나라들도 대부분 또 왕정을 복구하게 되면서 그 뒤로 이제 왕실 간의 세력 균형을 중시하는 새로운 국제 질서가 수립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각국의 나라들에서 자유주의 그리고 민족주의 운동 이런 것들을 굉장히 억압하는 탄압하는 그런 체제였다라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빈 체제는 복고주의예요. 그러니까 예전으로 그리고 되게 봉건적인 그런 모습을 나타나는 거죠. 시대는 점점점 봉건적인 걸 벗어나서 이제 근대적인 것으로 나아가고자 하는데 얘들 체제는 굉장히 정근대적인 모습으로 봉건적인 형태로 가고 싶어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체제에 대한 저항이랑 혁명의 물결이 세계적으로 일어나게 되는데 일단 프랑스에서는 왕정 복고됐다고 했잖아요. 그때 이제 됐던 게 브루봉 왕조라고 하는 건데요. 그 브루봉 왕조의 샤를 10세 요게 이제 영어로는 찰스이고요. 얘들 불어로는 이제 샤를인데 샤를 10세 그러니까 반동 정치를 했다.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되게 반봉건적인 정치를 했다. 민주적인 거에서 되게 자유주의 이런 거에 대한 되게 반하는 반대되는 그런 정치를 했다. 그러니까 되게 봉건적인 정치를 했다 이런 거거든요. 자유를 억압하는. 그래서 막 의회를 해산한다거나 뭐 언론의 자유를 억압한다거나 그런 전제 정치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그래서 자유주의 세력이 이제 다시 7월에 1830년 7월에 혁명을 일으켜서 이걸 7월 혁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성공을 했고 루이 필리프라는 사람을 시민의 왕으로 추대했던 그래서 입헌 군주정이 성립됐던 게 7월 혁명의 모습입니다. 이 7월 혁명의 배경으로 7월 혁명을 배경으로 만든 아주 대표적인 뮤지컬 있죠. 레미제라블도 있고요. 자, 그다음에 자, 그렇게 했는데 루이 필리프라는 사람이 별로 뭐 그렇게 자유주의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요때 선거권을 좀 제한을 했어요. 어떤 게 있었냐면 납세액에 따라 선거권을 제한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선거권을 가지게 된 건 모든 시민이 다 가지게 된 게 아니고 남자 중에서 3% 정도만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납세액이니까 돈 있는 사람들만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아래에 있는 하층민들, 일반적인 중소시민, 그리고 노동자층까지는 선거권을 부여받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선거권 확대 요구하면서 일으킨 혁명이 2월 혁명입니다. 1848년. 1848년은 전 세계적으로 많은 혁명이 일어난 시기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요때 이제 아예 왕정 이런 거 군주정 이런 거 다 몰아내고 아예 이제 공화정을 수립하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겁니다. 그리고 요때 이제 21세 이상의 성인 남자 보통 선거가 이루어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1848년에 참 빠르죠. 자, 이 영향이 어떻게 나타났냐면 7월 혁명의 영향으로 벨기에가 이제 네덜란드로부터 독립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2월 혁명의 영향으로는 프랑스, 오스트리아 그리고 뭐 이탈리아겠죠. 이탈리아의 자유주의 혁명 그리고 민족 해방 및 통일 운동 이런 게 나타나고 메테르니가 추방이 되면서 결국 빈 체제가 붕괴되는 아주 중요한 영향을 끼치게 됐던 게 이 2월 혁명입니다. 아까 봤던 거고요. 그 다음 영국 보겠습니다. 영국은 사실 다른 나라들과 다르게
뭔가 혁명적인 변화가 나타나기보다는 이 기득권층이 굉장히 좀 유연하게 좀 대처를 해요. 이런 혁명이나 이런 거에서. 그래서 점진적인 개혁을 통해서 아주 조금씩 이제 문을 열어주는 이런 이제 자유주의가 좀 발전을 했는데 1832년에 선거법을 개정을 하게 되면서 시민층에게까지겠죠? 시민층에게까지 이제 정치 참여 기회가 확대가 됐습니다. 문제는 요때 말하는 시민층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시민들이랑 다른 거죠. 그래서 도시의 상공업계층, 좀 돈 있는 사람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런 사람들에게만 선거권이 부여되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앞서 이제 7월 혁명처럼 2월 혁명처럼 선거권을 받지 못한 하층민들이 존재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노동자들이 이제 선거권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들에게도 우리에게도 보통 선거권을 달라라고 요구하는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바로 차티스트 운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때 차티스트 할 때 차티는 이제 차트입니다. 차트. 요때 말하는 차트는 우리의 요구를 담은 이제 이 문서를 차트라고 해요. 뭐 1, 뭐 2, 3 이렇게 조항이 있는 요걸 이제 차트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차트를 따르는 사람들의 운동이란 뜻입니다. 차트주의자, 뭐 IST 이렇게 붙으면 뭐 주의자, 무슨 주의 이런 거군요. 그래서 차트를 따르는 운동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요. 요거한 인민헌장 요걸 차트라고 한다 생각을 하면 됩니다. 피플스 차터라고 불렀거든요. 자, 요 내용의 좀 주된 내용을 좀 보면 성인 남자 보통 선거권, 그리고 비밀 투표, 그리고 하원 의원의 재산 자격 철폐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인민 헌장이었고요. 요걸 이제 법안으로 의회에 제출하기 위해서 서명 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한 500만 명 가까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따랐던 운동이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하지만 뭐 탄압으로 실패는 했고요. 이후에 선거법 개정을 통해서 또 역시 점진적으로 선거권을 확대해 나갔다라고 보면 됩니다. 결국 이제 영국은 1928년에 와서 보통 선거가 이루어졌다고 하니까 생각보다 좀 늦죠? 프랑스보다 훨씬 늦죠. 그 다음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우리 지금 이탈리아랑 그 다음 이제 독일까지 이어지는 통일 과정을 좀 볼 겁니다. 근데 이탈리아도 마찬가지고 독일도 마찬가지고 되게 소왕국처럼 되게 조그만하게 이제 분열되어 있는 형태였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통일시키는 과정이라고 보면 되고요. 우리가 너무 막 자세히까지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일단 카보우르 그리고 가리발디 요 사람 이름입니다. 그래서 카보우르라는 사람이 당시 이제 사르데냐 이 통일운동을 주도했던 왕국이에요. 그래서 사르데냐 왕국의 수상이었는데 통일운동을 주도했고요. 오스트리아랑 싸워서 북부랑 중부 이탈리아를 먼저 통일을 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남부 쪽에 시칠리아 섬이죠. 시칠리아랑 나폴리를 이제 점령한 사람은 가리발디라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사르데냐 국왕에게 요 땅을 바쳐요. 그래서 이탈리아 왕국이 1861년에 탄생을 했고 거기에 이제 마지막 남아있던 베네치아 그리고 교황령까지 합치게 되면서 지금의 이탈리아가 완성이 된 겁니다. 1870년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 이탈리아라고 하는 나라는 이탈리아라고 하는 나라로 이제 통일된 거는 생각보다 오래 안 되죠. 뭐 로마의 역사 뭐 이런 걸 따지면 정말 오래 되는 거지만 그 다음 독일 같은 경우 자 독일 같은 경우도 굉장히 쪼개서 많은 나라들로 분열되어 있었고요. 한 30여 개 가까운 국가들이 있었습니다. 독일은 또 땅도 커요. 그래서 여러 개 이제 나눠져 있었는데 주도 국가는 프로이센이라고 하는 나라였고요. 당시 이제 수상이었던 비스마르크라는 사람이 엄청난 정책을 통해서 결국 통일을 하게 되는데 일단 1834년에 관세 동맹, 그러니까 국가별로 이제 관세를 매기게 되니까 자기들끼리도 이제 안에서 같은 독일인데 자기들끼리도 관세를 맺고 있었거든요. 그걸 이제
관세 없애자 해가지고 동맹을 결성을 한 다음에 경제적 통일을 먼저 이루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스마르크라는 사람이 철혈 정책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철은 이제 무기 만들고 막 이런 거 생각하면 되고요. 그다음 이건 피 흘리는 거 얘기한 거죠. 피혈자입니다. 그래서 철혈 정책은 강력한 이제 군비 확장 정책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그런 정책을 통해서 결국은 전쟁에서 이렇게 승리하게 되면서 북독일 연방을 먼저 결성을 했고 프랑스랑 싸워 이긴 후에 독일 제국을 수립하게 됩니다. 이게 1871년이니까 이탈리아 통일이랑 1년 차인가요? 네, 1년 차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탈리아랑 독일 이런 나라들이 생각보다는 이제 한 나라로 뭉쳐진 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라는 점을 좀 생각해 두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는 되게 여전히 이런 지역에 관한 자기들 지역에 대한 그런 관념이 되게 강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뭐 축구 좋아하면 알 수 있는데 자기 이제 지역 구단 내가 자고 나란 이 지역 구단에 대한 애정이 되게 각별해요. 그런 건 아마도 이런 뿌리 깊은 자신들의 지역주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남아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뭐 지역에 관한 지역 구단을 서포팅한다거나 이런 느낌과는 좀 달라요. 우리는 막 내가 좋아하는 구단 그냥 골라서 막 하는 것들이 있지만 유럽 같은 경우는 정말 축구를 사랑하는 거 이상이죠. 그래서 지역에 대한 감정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투영되어 있죠. 일단 이탈리아는 이제 이렇게 이제 통일되는 과정을 나타내 있고요. 그다음 독일 통일은 이렇게